네, 글로벌 마켓 리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주간 글로벌 이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미국 대선이 11월 5일로 확정이 됐는데 약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고요. 현재 판도와 함께 어떤 부분 주목해야 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미 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트럼프가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여러 발표들 약진을 하고 있죠. 약진을 하고 있죠. 저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이제까지는 계속 승기를 잡고 있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라스무센 리포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근데 이제 저희한테 중요한 건 이 해리스 후보하고 트럼프 후보하고의 이 정책이 어떻게 다른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 두 번째 차트를 좀 이게 이제 최근에 승률이 계속 높아졌다는 거고요. 최근 2주 동안 계속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데 데일리 베이스로 계속해서 트럼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띄워주시면 이제 정책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이제 대중국 정책이라든가 경제 외교 부분이 되게 중요하겠죠. 경제 외교 부분은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 외교 부분이 해리스든 트럼프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외 정책이라든가 패권과 관련한 이런 정책들은 미국 같은 경우 아주 독특한 게 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아주 피 터지는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원보이스를 내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쭉 읽어보시면 워딩이 좀 틀리긴 하지만 크게 우리나라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건 트럼프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규제 완화, 자국 우선주의. 그런데 해리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에 바이든 정부 때 정책을 보면 언론에 많이 이게 오르내리질 않아서 그렇지 대중국 제재를 훨씬 더 강화하고 있는 추세란 말이죠. 그건 크게 변하지 않을 거란 얘기고 다만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게 되면 법인세를 현재 본인이 28%에서 21%로 낮췄죠. 그런데 그걸 15%로 낮추고 싶다라는 한 달 전에 블룸버그 인터뷰하고의 그런 소신을 밝히기도 했고 개인소득세 감면시켜주겠다. 반면에 해리스는 법인세는 오히려 인상시키고 부자 과세를 하겠다. 이런 면에서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저 밑에 쭉 보시면 이 투자 관련해서는 제가 한 칸으로 통일해서 보여드린 게 인프라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어떤 강건함을 위해서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는 항상 같은 스탠스를 내는 그런 것들을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좀 극명하게 갈리죠. 작년 3월 달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디리스킹이라는 전략을 바이든 정부에서 처음에 주장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정책이 계속 갈 것 같고 디리스킹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취할 건 취하되 중국한테 좀 제약할 것만 선별적으로 하자라는 게 디리스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기존의 안정성을 유지하되 기존 관세는 계속 속된 표현으로 좀 때린다 이런 차원이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디커플링 너와 나는 완전 결별이야. 아주 강한 압박 이런 차이가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이제 이 대중국의 디커플링 정책이 만약에 본격화가 되면 우리나라 이제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타격을 받겠죠. 요 정도의 차이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요약드리면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 요새 트럼프 트레이드 말이 많습니다. 근데 해리스 트레이드는 바이든 정부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신재생, 친환경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IRA 입법이라든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런데 트럼프 트레이드를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이 2017년도에 시작했죠. 리쇼어링 계속 더 강화할 것이고 지금도 이미 지속되고 있습니다. 리쇼어링 수혜주 그리고 금융 규제 완화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통 에너지. 저희 회사는 우라늄 같은 경우는 아주 3년 전부터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분출을 하고 있죠. 석유 부분이라든가 전통 에너지 부분이 좀 더 수혜를 받을 것 같고 셀콜이 얼마 전에 나온 건 이제 아시겠지만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제약주 약값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대기업들을 좀 압박을 해서 약값을 인하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신재생이나 제약주는 좀 약하지 않을까? 요 정도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방금 보이는 것처럼 트럼프와 해리스 공약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다만 지금 트럼프가 경쟁 우위에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채 수익률이 좀 요동치는 모습을 오늘 밤사이에 보여줬습니다. 지금 원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짧게만 코멘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를 자꾸 이렇게 우리가 집중해서 그러는데 해리스가 되더라도 국채 수익률이 올라갈 요인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인프라 투자 확대하게 되면 재정 지출이 더 심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연달아서 재정 적자 폭도 확대가 되겠죠. 이제 그런
측면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할 공산이 크다 보니까 최근에 국채 수익률이 뜨는 이유 중에 한 개인적으로 한 20-30% 정도의 요인으로 그 국채 금리가 조금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두 분이 누가 되시더라도 그래도 그 되고 나서는 조금 더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부분까지도 네.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 거침없이 잘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잠시 이틀 정도는 흐름을 멈춰가는 분위기입니다. 국내 증시가 다만 영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좀 아쉬울 따름인데요. 우선 미국 같은 경우는 S&P 500 올해만 47번째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렇게 거침없이 잘 나가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너무 많겠죠. 근데 제가 몇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제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참고로 그림에는 아직 안 보이시지만 지난 94년도, 그러니까 약 한 30년 동안 S&P 500이 1212%가 정확히 상승을 했고요. 어제 기준으로. 코스피가 178.7%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가 덜 상승한 거죠. 30년 동안. 미국 증시는 1200%니까 몇 배가 뜬 거겠습니까? 이런 차이는 지난번에 제가 어디서 그런 표현 드린 것 같은데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한다는 거는요. 뭔가 매니플레이션을 하고 매니지를 하고 이상한 짓을 해서 뜨는 게 아닙니다.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머니 게임이 가장 치열한 곳이고 가장 머니는 또 현명한 자산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그중에 제가 한 4가지 갖고 온 건데 무엇보다 혁신의 메카죠. 미국은. 그리고 미국 그 정부도 가장 힘이 센 나라지만 미국의 실제 경제를 끌어가는 부분은 민간 부분이 끌어갑니다. 금융, 저도 근무했었지만 JP모건, 골드만삭스라든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주요 금융사들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하고 있고, 그리고 하다못해 갑자기 생각나네요. 내비게이션도 미국에서 먼저 만들어졌고,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들만 보면 혁신의 그 메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민간 경쟁력이 끌어가는 이게 가장 큰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방금도 제가 살짝 언급드렸지만 우리가 미국 FMC를 굉장히 집중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만큼 전 세계 파급력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 말을 다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미국의 정책 실효성이라든가 정책 공학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우상향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엘리트주의는 조금 정치색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빼고요. 무엇보다 우리나라하고 가장 큰 점은 경제 구조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1년 GDP가 1.8조 달러 정도 되고요. 미국이 한 29조 달러 됩니다. 한 18배 차이가 나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제인데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제가 우리가 GDP를 분해해 보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빼기 수입으로 분해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과 수입을 합친 게 지난 2023년 말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8조 GDP의 정확히 103%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이 약간 기형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쏠려 있는 경제 구조죠. 해외 이슈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근데 반면에 미국은 그 28조 달러 어마어마한 규모지만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서 75%입니다.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모든 게 가능한 경제 구조라는 것이죠. 이런 게 가장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미국 9월 소매 판매 지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4% 올랐습니다. 여전히 탄탄한 미국 경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11월, 12월 금리의 향방에 대해 궁금하실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예상 시나리오도 한번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시카고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25bp 가능성이 86% 수준, 50bp는 0으로 수렴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당연한 저는 사실 패드워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거든요. 시장에서 그냥 배팅하는 확률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FMC 제롬 파월을 포함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전망한다는 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제가 2가지만 강조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FMC가 지상 과제 미션이 뭐냐면요. 가장 첫 번째 맥시멈 인플로이먼트 완전 고용, 물가 안정, 더 나가서는 금융 시스템 안정 이겁니다. 그럼 이제 그 3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패드가 어떻게 갈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 전에 패드라는 곳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 경제에 굉장한 파급력을 갖고 있고 그걸 본인들도 잘 아세요. 19명 위원 플러스 투표권이 있는 분들이 다 아시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패드가 보드 가이던스나 어떤 우리가 이렇게 FMC 회의하고 나서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미디어 인터뷰를 한단 말이죠. 그 기능 자체가 보드 가이던스 기능입니다. 아주 독특하죠. 우리가 이번에 이런 결정을 했고 앞으로 이렇게 갈 거니까 시장도 이런 방향으로 같이 갑시다라고 해서 시장의 큰 변동성을 줄여주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페드가 보통 이렇게 금리를 인상을 시키거나 인하시키는 스케줄을 시작을 하게 되면 단발성으로 한 번 하고 멈췄다가 또 다르게 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 집행기관이고 그 정책 집행기관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과학적인 분석 이런 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장장 30개월 만에 금리 인하 사이클을 개시를 했습니다. 물론 50bp는 좀 예외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25bp가 당연하다고 봤는데 그건 이제 지난번에 우리 표현했지만 8월 달에 올린 걸 좀 못 올리고 한꺼번에 두 차례 걸 했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하고 나서 또 멈춘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소매 판매라든가 뭐 모든 게 다 아주 강건한 경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유일하게 이제 노동 시장이 조금씩 절대 이런 표현 드린다고 해서 안 좋다고 오해하지 마시는데 조금씩 감속을 하고 있단 말이죠. 실시간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거 보면 22만 건, 23만 건에서 24만 9천 건 갔다가 24만 1천 건으로 지난주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소폭 조금씩 슬로우 다운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감안한다면 올해 여름 2, 4분기 때부터 제롬 파월이 분명히 언급을 하고 계시죠. 노동시장 더 이상 냉각되는 거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이번에 11월, 12월 달에 물론 그 사이에 또 물가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고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의 거시 지표만 보면 30개월 만에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개시한 거를 피벗 스탠스를 그대로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11월, 12월 뭐 25bp씩 인하를 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방금까지 우리가 정책 금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정책 금리보다 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우리가 아까 사담 나눴지만 시장 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책 금리 그래프에 보시는 대로 2년, 5년, 10년짜리가 단기, 중기, 장기 금리죠. 10년 국채 금리하고 2년 국채 금리를 보시면 2023년 작년 7월 현재 2년 국채 금리가 4.94였던 게 지금 현재 한 1년 2개월, 3개월 지나서 3.571%로 떨어졌어요. 거의 1%가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시면 3.86이었던 1년 반 전에 지금 현재 4.2% 가까이 됩니다. 어제 또 올랐으니까 4.2% 깨졌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기 국채 금리가 결정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세 가지만 요약을 하면 물가, 수급, 경제 성장세란 말이에요. 물가 아직 이제는 조금 더 슬로우 다운하는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 없다고 보죠. 수급 문제 없다고 봅니다. 경제 성장이 최근에 경제 성장세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걸 반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물론 그 외에 한 20% 비중으로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재정 집행이 세질 거고 재정 적자가 이제 이런 요인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메인스트림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경제 성장세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참고로 저희는 4에서 한 4.5 정도가 적정한 10년 국채금리 밴드라는 견해를 뭐 연초부터 갖고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2주 내내 계속해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팔로우업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1,380원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달러 ETF까지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위안화 약세가 달러 강세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분석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달러 강세 기조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제 주변에 가장 친한 친구가 달러를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 팔아야 돼?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뭐 조금 더 갖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거시경제 지표 분석을 하고 저도 한 30년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딱 두 가지가 예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유가하고 환율이죠. 유가와 환율은 이 펀더멘탈한 영향 외에도 헤지 펀드 수요라든가 이런 헤지 수요들이 굉장히 크게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망한다는 건 의미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는 개인적으로 환율을 볼 때는 우리가 원 달러라고 하면 상대 환율이잖아요. 그럼 상대 환율이라는 얘기는 미국과 한국의 어떤 경제 지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보는 게 원 달러고 그럼 이제 정작 원 달러 환율 상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말 중요한 요인은 환율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 나라 경제의 체질, 상황,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걸 보려면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걸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율을 전망하고 싶진 않지만 전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항상 이 실질 실효 환율을 보거든요. Real Effective Exchange Ratio, REA라고 합니다. REER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파란색이 US 달러의 실질 실효 환율이에요.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한 나라가 무역을 하는 그 무역 상대국의 상위 7개
나라의 구매력을 비교해서 아주 정말 펀더멘탈, 오소독스한 그 나라의 어떤 그 통화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게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보거든요. US 달러가 지금 보시면 저 끝에 보시면 2023년 4년 들어서 쭉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럼 US 달러의 강세 요인인 겁니다. 를 나타내는 겁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자주색 그래프가 우리나라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이에요. 반면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간 동안 우리가 그때 얼마까지 봤습니까? 원달러 환율 1,400원. 400원 가까이 갔었죠. 그 구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최근 한 2, 3개월 동안에 US 달러의 실질 환율이 조금 빠지고 원달러가 조금 올라가죠. 그런데 지금 원달러 같은 경우는 초록색인데 최근에 쭉 떨어졌다가 다시 쭉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질 실효 환율이 한두 달 좀 늦게 발표가 돼요. 근데 이제까지 최근 몇 개월의 추세만 보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60원, 70원 가까이 간 게 조금 과도한 게 아닌가. 참고로 저희는 1,300원에서 한 1,350원 정도가 적정한 밴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제가 친구분 계속 조금 더 갖고 계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양국의 그 환율의 차이는 금리 차 아니겠습니까? 한 400원 갔다가 1,300원 초반까지 떨어질 때 이제 강달러는 끝났다 이렇게 섣부른 판단을 했었죠. 저희는 계속 생각했던 거가 30개월 만에 금리를 미국에서 인하를 시켰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조금 떨어질 공산이 있었지만 자 그러면 미국이 인하를 시키게 되면 다른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언급해 주신 중국이라든가 ECB라든가 공조화하는 현상이 우리나라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인 금리 차는 여전히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막 많이 견조하게 떨어지는 그럴 가능성 좀 적다는 것이죠. 또 연거푸 말씀드리면 경제 성장세 자체가 미국이 지금 나홀로 강건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모르겠어요. 얼마 정도가 적정한 밴드인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1,350원 그 어라운드에서 1,300원 초반 또는 1,200원대 가는 건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환율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 S&P 500 기업 가운데서는 약 70%가 특히나 이번 주에는 약 20%가 발표가 한다고 되니까 이번 달 내에 거의 대부분 실적 발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빅테크 실적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테슬라 그리고 아마존 등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ASML의 악몽은 어느 정도 지워버리고 TSMC가 그래도 다시 한번 증시 반등을 노려주는 반도체 쪽을 좀 살아 숨쉬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기폭제 역할을 해준 것 같은데 여기를 통해서 빅테크 실적 신고가 경신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문의드릴게요. 참 제가 방송 출연을 많이 하는데 신고가 주가가 얼마까지 갈 거냐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제가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어떤 에너지 자체가 또는 거시 환경이라든가 그 기업들의 어떤 영업 환경, 매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보다 우상향할 거냐 우하향할 거냐 정도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만.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갖고 왔습니다. 요약드리면 LSEG라고 해서 런던 스탁 익스체인지 그룹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지난주에 보내준 보고서예요. 런던 스탁 익스체인지 거래소 그룹에서는 이번 3분기 EPS 성장률을 5% 정도 될 거라고 봤습니다. 여기 빨간 거 보이시죠? 네. 4.3이라고 써놓은 건 지난주 10월 18일 현재 백스셋에서 지난주 10월 18일 현재가 보니까 13%인가 14%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데이터를 놓고 보니까 지금 현재 4.3% 정도 EPS가 3분기에 성장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3에서 한 5% 정도 밴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차트는 따로 요 다음 차트가 있는데 그건 빼고 설명드리면 보통 매 분기마다 기업 실적 EPS가 예상치보다 작게는 3%, 크게는 한 7% 정도 초과 성과를 달성을 해요. 앱솔루트 넘버로. 그러면 4.3에서 5니까 한 7에서 8% 정도 성장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신고가를 갈 수 있느냐 우상향 할 거냐 저는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GDP 성장률이 지지난주에 미국 상무부에서 니빠라고 해서 국민 소득 및 생산 계정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과거 최근 5년의 GDP 성장률을 평균 0.2%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담이지만 2022년도 1, 4분기, 2, 4분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6% 성장해서 그때 사실 기술적인 침체 여건이 됐었거든요. 참고로 아무도 그때 침체 얘기 안 했죠. 요번에 상향 조정하면서 마이너스 0.2%였던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6%였던 게 플러스 0.3% 상향 조정이 됐어요. GDP 나우 아틀란타 연방은행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예측치를 발표해주고 있는데 지난주 3분기 GDP 성장이 3.2에서 3.4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성장률 자체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 자 그럼 이제 기업들의 주가가 좋으려면 마진율이라든가 비용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비농업 생산성이 1, 4분기 0.4에서 2, 4분기 2.5로 대폭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3, 4분기 것도 발표가 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1, 4분기 때만큼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 생산성이 계속 개선되고 있고, 두 번째 임금 상승률 월간으로 볼 때 올 초에 7%가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6% 초반대로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는 추세로 갈 겁니다. 그럼 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죠. 마지막으로 수입 물가를 한번 보시면 올해 4월 달에 먼스온먼스로 월간으로 0.9였다가 7월 달에 0.1, 9월 달에 0.4 소폭 뜨긴 했지만 그래도 큰 흐름에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기업의 비용 문제라든가 그리고 성장성이 좋다는 얘기는 매출 환경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죠. 생산성 좋아지고, 그러면 지금 수준에서 적어도 우상향할 수 있는 에너지가 더 많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LSEG에서 올 3분기 5% 성장한다고 봤는데 그중에 각 업종별로 라이언 쉐어가 뭐냐, 그러니까 어떤 업종들이 가장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느냐를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IT에서 엔비디아, 마이크론, 애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메타, 알파벳,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아마존, M7에서 거의 5개 회사가 지금 가장 큰 EPS 성장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성장세가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체크 포인트 이번 주 어떻게 보실까요? 이번 주는 이제 결국 금리일 테고, 이제 물가 상승세가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걸 조금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금리와 물가 조금 더 촉각을 세워서 살펴보자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레그논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